사료시이자 신라 촌락문서는 신라 백성들한테 조세하고 역, 즉 노동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천주가 3년마다 작성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회점청 고을 같은 경우에는 청주의 한 고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라시대 신라 촌락문서 청주고을에 관련된 기록이었다. 자, 87번. 이거는 기본 개념이죠? 알아야지. 노급은 공무원한테 복무대가로 지급하는 거고, 시급은 공신과 귀족들한테 지급하는 거고, 관료전은 수조권만 있고, 정전은 최초로 백성들에게 하사해줄 것과 동시에 소유권을 인정해준 문서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88번.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정비. 문무 관료에게 토지를 차등있게 지급한다. 복무 대가로 지급하는 게 땅이었다라는 거죠.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녹봉을 차등있게 두도록 한다. 노급 폐지하신 분? 신문왕 업적.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신라말 귀족과 백성들의 삶. 재상의 집에는 돈이 끊이지 않고 노비와 하인이 3,000명이나 있대. 존나 잘 살음. 지은은 지금 이런 것 같네.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했다. 고달픔을 이지지 못하고 부잣집에 노비가 되어서 쌀 10여 섬을 마련하였다. 개빡셈. 일반 사람들 개빡세게 살고 이제 귀족들 편하게 살았다. 예, 아멘. 신라시대 때 이랬다는 거예요. 자, 90번 갈게요. 고려의 수지체제와 경제 조은선 이렇게 나오네요. 그 고려든 조선이든 간에 배로 그 조세 토지 세금을 운반하잖아. 쌀을 수도까지, 그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배로 운반했다. 그래서 몽골하고 전쟁했을 때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아. 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진짜. 자, 아무튼 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계속 강화도로 들어왔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배로서 운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그리고 이 좋은 제도를 돕는 관청을 조창이라고 그러죠. 91번. 고려 후기 문익점이 원나라 가서 목화의 새로운 품종을 들여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장이 정청익과 함께 단성 지역에서 재배하는 데 성공하죠. 목화씨 첫 재배가 고려 후기고요. 본격 재배가 조선 전기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92번. 소의 수공업품 생산. 향부곡 소가 신량 역청구역인데요. 향부곡은 농업에 종사하고요. 소는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애들입니다. 먹 5,000개를 이듬해 봄까지 만들어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암청 소로 추정하는 쪽에서 이제 오더를 준 거죠. 이쪽에 오더를 한 거지. 소 사람들한테 먹 5,000개 만들어 달라고. 이게 소수공업이야. 소수공업. 그래서 국가가 뭔가 물건이 필요하면 고려시대에는 소지역 주민들한테 만들어! 명령 내리고 그거를 공납해서 받아서 썼던 거죠. 93번 가겠습니다. 고려시대 지배층과 농민의 생활. 한 일꾼은 매우 가난해서 식량을 마련하지 못해 일꾼들이 밥을 한 숟가락씩 나누어 주었다. 너무 개빡세게 사네요. 그죠? 그리고 아내가 머리카락 잘라갖고 먹을 거 마련하고 막 그랬었어요. 요역에 동원됐는데 먹을 것도 국가가 제공 안 해줘가지고요, 아내가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식량 마련했네요. 93번 갈게요. 각 고을의 수령과 여러 사람 자기 의견도 합하여 다시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래라 라고 나와있네요. 이거는 공법제도인데요, 세종대왕께서는 민본주의 가치관을 갖고 나라를 움직였답니다. 일단은 국가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세제도를 개혁하는데 백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70% 정도 동의를 받고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찌됐든 뭐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제도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 95번 갈게요.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서를 만드시니 정초학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만든 농사직설입니다. 조선전기 농업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끼쳐준 책이죠. 밑에 이제 다 제가 관련 개념 다 써놨어요. 성종 금양잡는 뭐 이렇게. 96번. 이양법, 모내기법이죠. 일단은 이 이양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처음 등장한 거는 고려시대야.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는 삼남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지? 그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 저수지 수리시설이 전라, 충청,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 지역은 수리시설이 없어서 이양법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리시설이 확충된 게 조선 후기였기에 조선 후기에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인해서 이양법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양법의 보급으로 인해서 분홍이 된 부자 농민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97번. 민영광상의 병성.
이거는 그 민간 광산 경영권을 국가가 판매한다 그랬잖아. 나라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설점수세제라 그러죠. 근데 문제가 분홍 부상인 출신이야. 경영권을 산 애들이. 알아볼라 광산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광산 전문 경영인 누구를 고용해? 덕대에 관련된 사료예요. 예. 넘어가. 98번. 조선 후기 각 지역에서 장시가 활성화됐다. 이거 지방에서 그 물건 교역 목적으로 만든 비정기 시장이죠. 요거 돌아다니면서 유통업으로 돈 벌고 다니는 상인을 뭐라 그래? 보부상. 거기에 관련된 거요.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 메인 화폐예요. 물건 거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이제 화폐 갖다가 주로 많이 거래를 하죠. 가벼운. 상평통보는 누가 만들어? 숙종. 그래서 화폐 만드신 분은 다 숙종이야. 고려도 숙종 때 화폐 나오잖아. 그지?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응병, 활구 이거 나오잖아요. 조선 후기 숙종도 상평통보를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금단적고도 제정하고요. 경제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숙종의 업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인삼을 주로 판매를 했대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상인을 중심으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을 주로 했었죠. 그 상인을 뭐라 그래? 의주 진강에서 청과 개시무역, 후시무역 한 상인을 청나라 상인과 개시무역, 후시무역을 의주 지역에서 했던 조선 상인 이름은? 그래, 만상. 일본 대마도 상인에게 인삼을 판매했던 부산 동네 외관에서 장사하는 조선 상인을 뭐라 그래? 내상. 굿. 통공정책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기전은 국가에 필요한 6개 품목을 매년 공납해주는 시전상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독점 판매권을 제외한 일부 시전상인들의 난전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난전상인들이 이제 도성에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정조 때. 그래서 시전상인들하고 물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 단 시전상인 중에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공납해주는 유기전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난전상인들이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 친구야, 유기전 폐지가 몇 차 가보기 여기죠? 3차. 2차야.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시전에서 독점 판매하는 상인이 아예 사라진 거야. 도고! 사재기 상인이죠. 허생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랬다. 그래서 제사용품을 싸게 산 다음에 10개 바치고 이제 되파는 그런 상인이었죠. 조선 후기 상인이었고요. 100번 가겠습니다. 대동법 시행.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해? 기존의 특산품으로 냈던 세금을 뭐로 대체 납부해?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배, 목면을 무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동전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전에는 한우로 들어왔던 특산품 세금이 쌀로 들어오니 세수가 부족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토지 한 결당 몇 두? 12두 정도 되는 대동세, 부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특히 전라 충청 지역이 지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라 충청 지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경기 지역에 한해서 광해군 때 실시는 했지만 숙종 때 들어서서 확대가 됐죠. 전국적으로. 101번. 고대의 신분과 사회. 관직을 임명하는 데는 왕의 친족을 우선으로 하였다. 그 족속은 제1골과 2골이라고 이름하여 스스로 구별하지도 않았으며 왕족은 제1골이며 아내도 역시 그 족속으로 자식을 낳으면 모두 제1골이 된다. 이들은 제2골의 여자에게도 장가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이거는 아래 것까지 해서 골품제인데요. 아시죠? 골품제는 진골하고 육두품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육두품을 심으면 강등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근친혼을 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근친혼의 결과 성고리 씨가 말라버리게 되지. 그리고 관직에 제한이 있죠, 승진에. 네. 물어봐야지. 진골은 몇 급 무슨 관직까지 승진 가능하지? 1급. 1급 이벌찬, 즉 승진 제한 없다. 네. 육두품은? 6급. 6급? 무슨 직책? 아찬. 이때부터 승진 제한 걸리죠. 얘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장관 직책이 5급 대하장관직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자, 5두품은 10급 대남마까지 승진 가능하고요. 4두품은 12급 대사까지 승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재산술의 가옥의 규모 역시 전부 다 제한을 걸어놨다. 그러니까 골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라 모습은 개방적 사회다, 폐쇄적 사회다. 설계도, 채치원 이런 사람은 다 육두품입니다. 자, 골품의 신분제도를 넘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자기가 제주를 연마해도. 그래서 시부럴 거 당나라 가가지고 지락 세워서 빈곤과 급제해서 관직에 올라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빈곤과에 급제해서 당나라 관료가 됐답니다. 빈곤과는 뭔지 아시죠? 능력 좋은 외국인 관료를 뽑는 시험이죠. 104번.
이영의 아버지 이중선은 안성군 호장, 부호장이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상급평리를 뜻합니다. 주로 이 상급평리들이 지방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잖아. 지방 호족들이니까. 그분들의 자제들이 보통 이렇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사대부 관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상급평리 자제들이. 이해됐어? 오케이.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노비이다. 견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자가 되었다. 권세가의 뇌물을 주고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었다. 자, 잘 들어. 고려시대에는 신분의 이동이 자유로워. 왜? 불교 사회니까. 그래서 외고노비들이 재산 소유가 가능하잖아. 주인한테 돈 줘가지고 면천받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자, 기생이었대요. 원래 관직이 할머니가 기생이었는데 칠품으로 제한되었지만 정중부의 무신정변 때 의유방을 도와 낭장과 장군을 맡았다. 무신집권기 때 기생 아들이 뭐 장군까지 올랐네요. 예, 신분이 너무 자유로웠다는 거죠. 조인교 몽골어 익혀서 검문세족 됐네요. 그죠? 다음 거 105번. 향약이 뭔지는 알죠? 네. 이거 갖다 지방 살림 선비들이 지방민 통제했잖아. 볼게. 염치를 돌보지 않고 선비의 기풍을 허물고 더럽히는 자. 유양소의 결정. 유양소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누구지? 지방 양반, 향반들이죠. 거기서 수령이 상피적 원칙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에 오다 보니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역의 토호 세력인 향리들을 감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아무튼 유양소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고 원망을 품는 자. 그러니까 닥치고 지방 양반 말 듣고 살아 이 지방 새끼들아 이런 말이잖아.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조졌다. 지방 사람들을. 그러면서 지방을 장악했다. 자, 106번 가겠습니다. 이왕의 건의에 따라서 현판과 책, 토지, 노비 등을 내려줬대요. 그래서 소수서원이라고 불려지게 됐대.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무슨 서원이죠? 그래, 백운동 서원이었어. 그래서 명종이 새롭게 이름 내려준 게 소수서원이었고요. 이렇게 사액서원이 되게 되면 액자를 하사받은 서원이 되게 되면 이렇게 노비, 책, 노비 이런 거 공짜로 지급받습니다. 넘어갈게요. 107번. 백성에게 납속을 모집하여 임진을 한 이후에요. 국가가요. 돈이 없다 보니까요. 예산을 마련하고자 납속책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 국가의 곡식 같은 뭐 돈을 주잖아? 그러면은 특혜를 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노비 면천. 그래서 이 납속의 혜택을 받아 노비들이 많이 상민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108번 갈게요. 노비종모법. 노비의 양인 처의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한다. 딸을 종, 어미, 이거 노비종모법이죠. 이걸 왜 했냐가 중요한 거야. 대부분 상민들이 농업과 수공업,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세금을 면천받을 수 있는 어떤 신분으로 다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세금 부과 대상이 없다 보니까 노비를 상민화시켜서 세금 징수 대상을 확보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영조의 노비종모법, 순조의 공노비 해산? 해방. 해산은 보통 의병 해산할 때 해산이라 그러죠. 109번 가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균분상속이 원칙이므로 경국대전에도 규정되어 있다. 조선 후기 부계가 강조되면서 장자 중심의 재산 상속 원칙이 만들어졌대. 이유는 알려줄게. 조선 전기 때는 훈구 애들이잖아. 그 훈구파가 다스렸던 조선 전기는 고려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뭐 딸이든 아들이든 뭐 그리고 첫째든 둘째든 아빠 마음이야 그냥 주고 싶은 재산 상속에 관련해서 균분상속. 근데 부계 중심 사회가 강조되면서 무조건 첫째가 무조건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이유는 조선 후 기득권 세력이 누구야? 사림이야. 이 사림 애들은 성리학을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성리학은 남성 우월 중심 가치관이 있는 종교학문입니다. 그래서 부계 중심 가치관이 만들어졌다. 경국대전의 상속 규정 볼게. 자녀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노비는 똑같이 나누어 준다. 조선 전기는 균등상속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재산상속. 어찌 재산만은 남자 형제와 균등하게 나눠 갖겠는가? 딸들은 재산의 3분의 1만 나눠 갖도록 하여라. 균분상속이 아니죠. 남자 중심의 상속 원칙이지. 혼인. 신부가 신부 집에서 3일 보내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조선 후기에 무슨 살이 시집살이에서 이제 처가살이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110번 갈게요. 한국사와 여성. 선덕여왕은 왕을 하셨어요. 여잔데요. 성골 출신의 왕이라. 노국대장 공주는 공민왕하고 결혼해가지고 몽골 공주인데요. 고려의 왕비가 되었대요. 신사임당 율곡 이희 선생 어머님이시죠? 김만덕
그 제주도의 부호인데요. 장사하다가 부자 되신 분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부자세요. 여자예요. 뭐 이렇게 뭐 여성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11번 가겠습니다. 첩을 두고자 청한 자가 바로 저자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연이어 손가락질하였다. 이제 첩 두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첩을 두는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일부일처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세컨드 부인 두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112번 몰락한 양반의 모습. 당신은 평생 그립기만을 좋아하고 관청에 꾸어다 먹은 곡식을 갚을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이거는 몰락 양반들 있잖아. 잔반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황곡을 타먹고 있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야. 갚지도 못하고. 그래서 양반 중심의 문화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근현대사예요. 왜? 제가 시험법인 정한 건 아닙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교과서 쓴 것도 아니고요. 대신 저희 학교는 여기 외에서 안 나오잖아요. 화이팅. 세계사 나와? 안 나와요. 아무튼 뭐 일단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1번은 이용장 증국본이 2차 아편전쟁 패배 이후에 서양 문화의 기술성에 대해서 인정해서 한 양무운동에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래서 기기국 같은 서양무기 제작 공장이 청나라 전역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자, 이 양무운동을 모델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하고자 했었던 게 온건계합화죠. 동도서기론 주장했던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경우에는 서양 학교도 세우고 모든 걸 다 서양화하고자 하는 문명계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우리나라 근대화 정책을 했었던 게 급진계합화였죠. 2번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척화 주전론이 명시가 되어 있네. 척합이 비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원군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다 거치고 나서 신민년에 만든 거죠. 1871년에 전국에다가. 그지? 그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 1860년대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 사건. 제너럴 셔머노, 프랑스하고의 전쟁, 병인 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마지막 척합이. 굿. 그래서 이거는 맨 뒤에 들어와야 돼.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3번 프랑스 벨로네 공사에 서한 수일 내 우리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병인 박해예요. 그래서 이 사료에 대한 결과로 병인 양요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문수산성 누가 활약해? 한성근, 정족산성, 삼남성이라고도 해요. 정족산성을 양원수. 이로 인해서 뭘 약탈당하죠? 2011년에 임대 형식으로 돌아왔던 의계가 이때 약탈당하죠. 1975년 박병선 할머니께서, 역사학자 박병선 할머니께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의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2011년에 우리나라 땅에 임대 형식으로 왔습니다. 4번 조선군은 낡은 무기를 가지고 근대적인 미국 대포에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였다. 이거 딱 봐도 신미양요 아니야? 그지? 대표적인 전투가 뭐야 이거? 어재현이 이끈 광성진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때 어재현 장군의 위치를 나타내는 장수깃발 뭘 약탈당하죠? 수자기. 그거 2007년에 미군 해군상관학교 박물관에 있다가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는데요. 다시 작년인 2024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거 가겠습니다. 똑같은 사료예요. 뭐 2011년에 돌아왔다, 2007년에 국내로 돌아왔다 이런 거야. 자, 6번 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영종도 또는 영종진이라 그래.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진에 와서 무단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게 개항을 요구했던 게 운요호였죠. 운요호 사건에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결과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개항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라는 거. 자, 8번 개항을 둘러싼 논란. 저들이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서양 오랑캐입니다. 이거 무슨 론이야? 그렇지, 밑줄 자 외양일체론. 그럼 이 최익현이 1870년대에 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까닭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굿, 좋습니다. 사학,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나쁜 학문은 뭐냐? 천주학을 말하는 거예요. 서양 문화와. 그러니까 위정척사죠. 찬성. 외인이 서양인의 앞잡이라 하더라도 각각 대처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강화도 조약 맺자라는 거죠. 자, 다음 사료로 가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거는 그냥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의미가 뭐죠? 중국 속국에서 떠나요. 청나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제4권 말씀해보세요. 이거 숫자도 더 외워야 돼요. 1관, 4관. 어떤 학교는 거기에다가 빈칸 뚫어놓는 경우도 내가 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선수예요. 대회 나가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고 가야 거기에서 1등을 맞아요.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가야 돼. 한국에가 그래, 세계항구개항. 그렇게 해서 무슨 항구 개항되지? 인천, 부산, 원산. 부산이 먼저 개항되죠. 몇 년에? 76년. 원산항, 80, 인천항. 83. 좋아. 제7관 바닷가 조사할 수 있는 거나. 해양승량. 10관 외국법으로 처분. 시해법권. 그렇죠. 강화도 조약이 정치적으로 불평등 조약인 이유 2개. 시해법권이랑 해양승량권. 우리나라 주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7관하고 10관이지. 조미수 통상조약사로 가겠습니다. 타국에 어떤 불공평하나 결멸한 일이 있을 때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줄 것. 거중조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4관. 미국 영사관이나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체포하고 처벌한다. 치해법권입니다. 제5관. 우리나라에서 미국 상인이 무역할 때 세금 바쳐야 된다. 최초의 관세 조항이죠. 상품의 10% 가격 저관세로 떼준다 그랬었고요. 14화는 미국 관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 최국대우입니다. 그래서 82년 이후에 부산항에서 무역하는 미국 상인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강화도 조약 때 계약 내용 역시 미국 정부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세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넘어가세요. 11번. 의외로 몇 개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 시험 범위가 많이 없다 보니까. 길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새벽 내내 지금 애들 계속 봐줘. 나 진짜 시험 끝나고 나 도망갈 거야. 난 진짜 총 살 거야. 잠수 타시나요? 응? 잠수 타요. 잠수는 못 타요. 잠수 타면 여기저기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잠수를 탈 수가 없고, 통화는 받고 전화하고 문자도 받고 카톡도 받는데 어디론가 도망갈 거야. 가서 책 읽고 싶어. 아, 진짜 요즘에 책을 못 읽어가지고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미안. 재밌지 않아? 저 대신 독서 토론 해주실래요? 나 진짜 토론 잘해. 진짜요? 나 진짜 말빨 진짜 좋아. 제가 조장이에요. 조장이야? 그럼 네가 해야죠. 자, 개화 정책의 추진. 일본인 호리모토 교관을 초빙하여 하도감에서 군사훈련하고 별기군이라고 하였다. 자, 이거 연도 외웁시다. 별기군이라고 하는 교련병대, 즉 신식군부대를 창설한 거 81년. 고종과 민비가 만든 거죠. 12번 조사시찰단. 81년 4월 시찰은 담당한 조사와 수행원으로 구성된 조사시찰단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났다. 동래부 암행어사를 위장해서 신사유람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몰래 갔어요. 그럼 고종이 왜 이 사절단을 몰래 보냈을까요? 양반들이 지랄할까봐요. 서양 문화 우수한 건 알겠는데 일본 원숭이 새끼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지랄할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뭐 기차도 받고 철도도 받고 유리도 받고 이렇게 받네요. 자, 박정양 관리에 얘기 보겠습니다. 조사시찰단 대표죠.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기계를 설치할 때마다 다른 나라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서양 수령들에게 간섭을 받아서 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즉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긴 하였으나 다른 나라한테 다 빚지면서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그런 문화 굳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고종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홍영식입니다. 일본의 제도가 비록 장대하나 모두 모이고 쌓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군정은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반합없이 부지런히 마음과 힘을 모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을 따라서 근대화해야 된다라고 홍영식은 주장한 거예요. 홍영식이 온건이에요, 급진이에요? 급진이요. 굿, 좋았습니다.
교정의 개와 교서 그들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을 함께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더구나 강하고 약함이 이미 명백한데 저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이 우리를 업신 여기고 넘보는 것을 막겠는가. 이렇게 나는데 또 못하네. 받겠는가 막겠는가. 자 앞쪽가네. 그래서 이제 서양의 기술은 받자라는 거죠. 그 정도. 14번 개항이 굉장히 긍정적이셨다. 고종은 홍제학의 상소. 사학, 나쁜 학문들의 무리를 잡아서 처단한 적이 있습니까? 천주학 무리들을 잡아서 처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후세의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고 하겠습니까? 한가한 때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나 말세게 하죠. 그래서 능지처참 당하신 분이죠. 그 조미수 통상주와 반대상소운동이 만원척사소 올렸던 분이었습니다. 위정척사운동이에요. 재물포조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요.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관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나 이거 옛날에 강의할 때 얘기했다잉. 자, 배상금 지불과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지불,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군대를 약관 두어 경기하도록 한다. 자, 경비군대 주둔이 있으면 재물포조약 이모군란을 물어보는 사료라 그랬지. 반면 배상금 지불과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지불만 언급돼 있어. 한성조약이므로 갑신정변. 그래서 지금 빨간색 친 이 부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야. 넘어가. 잠깐. 재물포조약의 의거 일본에게 사제 목적으로 간 사절단 이름. 3차 수신사 박영효죠. 가는 도중에 태극기 만들고요. 16번 가겠습니다. 황준원의 조선책략.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 오늘날 조선책략은 러시아에다가 빈칸 뚫어 놓을래? 여기에다가 이제 빈칸 딱 뚫어놔 선생님들이.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다가 또 빈칸 뚫어놔. 나라 이름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는 것이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요. 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연맹하라는 게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연맹하려고 하니까 이만손이 영남만소 상소운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인데 그 모르는 나라고 함부로 제약을 체결하면 장차 그 나라가 우리나라 없인 여겨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조미수 통상조약을 반대했죠. 자, 그리고 아래 거 갑신정변과 열강의 대립. 김옥균의 회고. 자, 여기다 내가 밑줄 치라는 부분에 밑줄 쳐. 나 김옥균은 자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빈손으로 귀국하면. 자, 일본 가갖고 돈 빌려오기로 했는데요. 300만원 아무것도 못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돌아가면 집권 4대당 4대당에다가 밑줄. 이게 온건계합파를 말하는 거야. 청해에 사대하는 당이라 해서 사대당이라고 비꼬아서 불렀어요. 나를 비판하면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우리 개화당의 밑줄. 급진계합파죠. 이렇게 해서 밑줄 쫙 치고 4대당의 개화 이론 물어볼 가능성이 커. 동도석이. 그 다음에 개화당 문명개화. 그리고 조선은 청해의 영원한 속국이 될 것이다. 우리 당과 4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최후의 선택이 갑신정변이었죠. 다음 거 18번 갑신정변 직후의 분위기. 김옥균 등이 갑자기 갑신정변이 일으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청나라 사람 억압과 능멸이 전날보다는 배를 더하게 되었고 이른바 개화에 관한 말을 땅에도 발라 흔적 없게 하였다. 윤치호는 갑신정변 비판하는 겁니다. 조정을 위협했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지? 넘어가. 19번 요거에다가 별표 5개.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인데 이거 너무 잘 나와. 중요한 건 빨간색 다 쳤어요. 빨간색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야. 자, 대원군을 빠르게 귀국시킬 것. 대원군 납치당했니? 언제? 이모군란 했어. 그래. 그리고 청과 조공 허례의식을 폐지할 것. 청나라하고 군신관계를 없애자라는 거지. 자꾸 이 종속관계를 매개로 청이 우리나라 식민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벌제도를 폐지하여 잘못된 인사제도 자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것. 그리고 의정소, 이거 중요해. 대신과 참산들은 의정소, 즉 의정부를 의회로 삼아서 모든 정례를 의결하고 반포할 것. 입헌군주정 실시의미죠. 경제, 토지세법 개혁. 여기다 밑줄 쫙 여기 옆에다 쓰세요. 지조법, 토지세금제도 개혁 아니죠? 근데 토지개혁안은 아니야. 토지개혁이란 있는 애들 땅 떼서 못 사는 우리들 나눠주세요 이거지. 위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원하는 땅 나눠주기 개혁은 없어요. 세금제도 개혁이지. 해상공국 격파. 해상공국이 목미. 그 상인. 보부상보호단체.
정경 유착단체네. 정치하고 경제세력 유착단체. 그래서 혁파라는 거지. 그리고 나랏돈은 호조 별표 재정 담당 부서인 호조에서만 나랏돈 관리를 할 것. 왜냐면 각 부서별로 따로 나랏돈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횡령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횡령이. 20번 위정척사 세력. 통리기무함을 없애고 오형의 제도를 되살리시옵소서. 서양의 기술을 배우고 서양의 물건을 교역하는 일도 여전합니다. 이런데도 덕을 세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도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서양의 문화를 다 배척하자라는 거죠. 통리기무함을 없애자라는 것은 이게 개화 추진기구였잖아요. 다짜라는 거야 다시. 온건개합화 갈게요. 신이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기는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릇. 도는 그 이제 본성을 말하는 거야. 조선인들의 본성. 그러니까 학문, 정치체제, 사상 이런 거는 바꾸고 싶지 않대. 기술만 갖고 온다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동도서기. 급진개합화. 이 양반들은 아예 다 바꾸고자 하는 거죠. 사상, 학문, 정치체제, 기술 싹 다. 하루빨리 무식무능하고 수고왕고한 대신들을 쫓아내십시오. 여기에서 수고왕고한 대신들 밑줄 쫙. 온건개합화예요. 수구 꼴통이라고 불렀어요. 얘네들이. 문벌을 폐지하고 신분제 폐지하고 널리 학교를 수립하여 인민들을 가르쳐 계몽시킬 것을 강요했죠. 넘어갑시다. 다음 걸로. 그러니까 위정척사는 아예 다 짜고 온건개합하는 동도서기 기술만 수용하자. 그 다음에 문명개합하는 다 바꾸자. 다 서구하자. 이런 거죠. 김윤식의 평가. 김옥균 등은 청이 우리나라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분노하여 일본 공사와 갑신정면이 이렇게 일본 당으로 지목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본 당의 밑줄 급진개합하죠. 갑신정면이 실패하자 세상이 그를 역적이라 하였지만 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김윤식은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식에 대한 평가. 박은식의 평가, 박은식의 갑신정을 평가. 저들 일본인이 어찌 다른 국민을 위하여 사람된 일을 순순히 하겠는가. 사실은 조선과 청이 나쁜 감정을 갖게 하여 그 속에서 이익을 올리려는 속셈을 한 것이다. 박은식은 급진개합화가 일본 애들의 수에 놀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외세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선 중립파론입니다. 이거 연도 문제 나와요. 85년이에요. 무조건 그냥 갑신정면 직후로 때려 박으면 돼. 갑신정면 이후에 정사하면서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리는 아시아의 목구멍에 있다.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 6.1준 말고 독일학자 누가 또 이거 주장하지? 굿. 부들러. 23번 가겠습니다. 공주집회 주장. 이거 교조신화운동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일대교주 최재우의 신원을 복구해달라. 이거 교조신화운동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교조신화운동이 보훈집회였죠. 93년에 있었던. 거기서 외쳤던 게 첫 외양창이에요. 외놈들과 양이들을 물리치시고 의로움을 바로 세우시옵소서. 탐관오리 처벌도 있었고요. 억울하게 죽은 일대교주 최재우의 신은 복구해 주소서. 2만 명 모였다 그랬지? 백삼봉기. 오, 잘 들어. 25번부터 27번까지 순서 배열해. 왜 그래? 행복해서? 그렇지. 재밌지. 지식을 배운 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 자, 백삼봉기 경문.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런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수렁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욕스러운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난폭한 도적의 머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거는 반봉건 성향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1차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사료입니다. 당시 고창에 있는 무장과 부안에 있는 백산에서 봉기해서 무장 백산봉기라 그러고요. 이때 나온 게 4대 강령이죠. 4대 강령 백산고등학교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별 지역 고등학교 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보고 4대 강령인지 알아먹어야 돼. 1차 동학농민운동 백산봉기 때 나온 강령이야.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 농민군의 기본적인 규율이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목적입니다. 군대를 몰고 한성으로 들어가 권세가의 밑줄 영민가 가문을 말하는 거야. 민비 측근 세력들. 그래서 얘네들의 주적은 민비였다 그랬었잖아요. 26번 가겠습니다. 내정을 개혁하고 일본인의 간섭을 막기 위해 정부 내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자, 전조개혁 당시 농민들이 제시한 패전개혁과 12개조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개혁 추진기구 이름이 교정청이었죠. 농민은 집강소 53개를 만들었고요. 패전개혁과 12개조문, 이거 이따 별표 존나 박아. 이거 진짜 중요해.
탐관오리는 그 죄를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할 것.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농사짓게 할 것. 이거이지. 토지개혁. 아랫사람들이 일으킨 아래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토지개혁안이 있습니다. 이게 갑신정은 14개조 정강하고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공통점은 뭐냐면 노비문서 불태워버릴 것, 신문제 폐지, 문벌 폐지.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 백정이 쓰는 평양갓은 벗겨버릴 것, 백정에 대한 차별을 완화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여성 인권 향상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네요. 백정 차별 폐지, 노비 차별 폐지, 여성에 대한 차별 폐지, 이런 건 당연히 아랫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 갑신정은 14개조 정강에는 없어. 하지만 물어볼게, 예린아. 1차 가보개혁 때 과부제가 허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신분제 폐지 있어 없어? 있어요. 그지? 그럼 이 폐정개혁안 12개조문 내용이 1차 가보개혁에 영향을 준 거 맞지? 네. 맞아. 일본 애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조선 조정보다 니네들의 요구 조건을 우리 일본 정부가 더 잘 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 27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끊어서 보셔야 돼요. 1894년 3월 고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족을 크게 모았는가? 그때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이 심하여 의거하였다. 여기까지 끊어. 고부밀란. 흩어져 돌아간 이후에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하였는가? 안핵사 이용태가 봉기 참가자들을 동학교도로 몰아 사륙했기 때문이다. 이용태의 횡포 때문에 봉기했다네. 1차 동학농민운동. 전조화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이 개화를 구시로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해 임금을 놀라게 하였기에 충분 애국의 마음으로 들고 일어났다. 2차 동학농민운동이죠. 이렇게 끊어서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28번 갈게요. 군국기무처 회의 총재는 영의정 김웅집이 맡았다. 그래서 가부개혁 주도한 게 김웅집 내각이죠. 1차 가부개혁은 1차 김웅집 내각이, 2차 가부개혁은 2차 김웅집 내각이, 그리고 을미개혁은 4차 김웅집 내각이 주도했습니다. 29번 가겠습니다. 그 군국기무처에다가 또 별표.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한 기구야. 딱 1차 가보개혁까지만 있었어. 29번 가겠습니다. 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기회를 이용해 각하 일본 공사는 선 조정의 우리 세력을 확장하는 데 주의하십시오. 각하의 자문과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도록 유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본 애들이 가보개혁에 간섭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스 무네미스 같은 경우에는 가보개혁을 일본 애들이 이끌어주는 거는 좋은데 일본에게 이익이 되는 그 부분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홍범 14조 이거 별표 진짜 만시하지. 자, 내용은 1차 가보개혁 내용인데요. 이걸 2차 가보개혁 때 반표했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종묘에서. 왕실과 외척 등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 왕실과 정무사무분리, 이거 1차 가보개혁 내용이잖아. 근데 이거는 반포시기는 2차 가보개혁이야. 홍범 14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독립협회 설립 취지 홍보 거의 다 끝났어. 대조선국이 독립이 되어 세계 만방으로 어깨를 겨누니 독립협회를 일으켜 옛 영웅문터에 독립문을 새로이 세운대. 영웅문은 청나라 황제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만든 건축물인데요. 그거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겠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염원했던 단체였던 거죠. 독립신문 창간호. 외국 물자가 나라 안의 사정을 알게 하려는 뜻이니 남녀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하루 걸러 몇 달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길 걸 미리 하더라. 그래서 순환글체예요. 독립신문은. 백성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민중개몽 목적. 33번. 만민공동의 결의.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이 대안에 필요하지 않은 것, 대안이 스스로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은 러시아가 모두 아는 바이다. 러시아 군사경호가 재정고문을 돌려보냈다고 답한 것은 당연한 일이자 대한 2천만 동포 형제가 모두 원하는 바이다. 만민공동의 집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권, 한려은행 수리권, 군사교련단, 재정고문 파견 이런 거 싹 다 저지했죠. 독일 프랑스의 광상 요구권 이것도 저지했고요. 34번 가겠습니다. 의정은 의회가 따로 있어 나라 안에 학문이 있고 지혜 있고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날마다 공평하게 토론하여. 참고로 이 의회는 이름이 중추원이었어요. 독립협회가 의회로 만들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의회 중심의 민권 세상을 만들고자 했었던 것, 즉 입헌구주정 세상을 만들고자 했었던 게 독립협회의 목적이었다. 헌의육조 이거 별표 5개. 이거 진짜 다 나왔어. 모든 시험에서. 외국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 환권을 공고해야 할 것. 중추원 별표. 중추원 나오면 무조건 너 시험 범위 안에서 독립협회야.
탁지부가 맡아서 주관하도록 할 거야. 근데 탁지부는 그 2차 가부개혁 때 바뀐 거잖아. 근데 이거 갖다 낚이지 말라 그랬다. 관민, 중추원 이런 용어 나오면 독립협회 사료야. 넘어가. 이거 문서 이름도 외우세요. 헌의육조예요. 관민공동회 집회에서 백성들과 양반들한테 서명받은 문서죠. 얼마인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백성들하고 양반들이 입헌군주적 염원하는지 고종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서명받은 거야. 중추원까지 이것도 잘 나와. 자, 선거 방침인데요. 중추원의 의원들을 어떻게 선출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방침서입니다. 1898년 12월 15일 중추원이 열렸다. 하지만 독립협회 해산 이후 의결 기능이 폐지되는 즉 중추원은 사실상 의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역할, 법령의 제정 폐지, 개정에 관련된 사항, 입법부죠. 의회니까. 의정부와 백성이 건의하는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거. 자, 30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천명을 했네. 대한제국 수립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고종이 원래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으로 국호 바꾼 거잖아. 어떤 궁궐로 환궁하죠? 경운궁. 그렇지. 나중에 덕수궁이라 불려지는데. 34번.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대 자주 독립국가이고요. 무한한 황제권을 지니고 있대요. 6해군을 황제가 통솔하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 갖고 있대요. 황제권 강화 문서입니다. 대한제국 헌법, 대한국 국제예요. 46번. 광무개혁에 대한 여러 평가. 광무개혁에서는 전제군주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시 대한제국 현실에서는 황실 중심한 점주적 계획으로 근대화를 위한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어. 또한 광무개혁으로 근대화와 국가 자주 독립에 필요한 근대 문물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어. 광무개혁, 황실 중심의 광무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네요. 자, 광무개혁은 당시 민중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구본 신참이긴 하지만 새로운 것은 체제 변화를 부르지 않는 근대적 문물의 수용의 확대뿐이었대. 제대로 수용 못했다라는 거야. 이 원칙 때문에 가부개혁에서 진행되었던 근대국가의 지향에서 벗어나 이전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가려는 오히려 백턴하는 잘못된 개혁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네요. 끝!